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전근대 정치 조선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 정치와 그 이후 시기인 세도 정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진은 바로 음식 사진인데요.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인데 여러분들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고기만 좋아하고 야채를 거의 안 좋아해서 이런 묵 종류는 태어나서 거의 엄마가 억지로 먹일 때 외에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탕평채는 정말 공평한 정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영조의 탕평책의 정신이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흰색 평포묵은 서인을 상징하고요. 검은색은 이제 북인을 상징하고 붉은색의 고기가 남인을 상징한다고 해요. 왕도탕탕, 왕도평평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왕이 정말 탕평한, 공평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음식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평채를 통해서 그리고 탕평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를 오늘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우리 꽤 많은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살펴봤었고요. 사냥채집 어로하고 이동생활하고 동굴 막집 짓고 여러분들 그 시기도 처음에 들어갔을 땐 양이 많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죠. 신석기 시대에서는요, 간석기를 사용을 했고 농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착해서 살고 강가 바닷가 근처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 시기에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았지만 벼농사는 아니었습니다. 벼농사가 시작되고 잉여를 통해서 불평등이 시작되고 국가가 등장했던 시기가 청동기였고요. 청동기를 지나서 정말 많이 보급되고 단단한 철기가 나오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게 바로 철기였습니다. 청동기 때 났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고요. 고조선, 위만조선의 내용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조선 이어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삼한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고대 국가, 즉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국가로 삼국을 살펴봤었는데요. 4세기 근초고왕의 전성기,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를 통해서 가구의 전성기를 살펴보고 항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는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을 했죠. 남국에는 통일신라, 북쪽엔 누가 있었어요? 발해가. 자, 다시 혼란기가 오고 북쪽의 발해 유민들을 흡수하고 통일신라 이후에 후삼국 시대를 통일해서 고려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지배층의 변천을 통해서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를 살펴보고 있죠. 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시기 구분을 이제 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 탕평정치기와 세도정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이것만은 꼭 살펴보면요. 영조라고 하는 인물, 탕평책을 처음 실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탕평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건 실은 숙종 때예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탕평책을 실시한 것은 영조 때입니다. 영조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제 삶과 더불어서 그가 실시했던 정책들을 정조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어 합니다. 영조와 정조는 조선시대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정말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규장각에 대해서도 어떤 기능을 했는지 왕실 도서관의 기능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면에는 어떤 기능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지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세도정치기의 사회 모습들 그리고 삼중의 문란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미리 보고 하이라이트 넘어가서 조선시대 총 복습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다한국사 12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근대, 근현대가 들어가기 이전 시기 조선시대의 정치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만 살펴보고 근현대사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사 파트의 조선시대의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의미로 총복습을 조선시대만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의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 조선시대의 시기 구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지 않고 갔었는데 조선시대는 실은 정치사는 왕들을 알고 가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왕들을 쭉 나열해보면요. 여러분도 아는 친구들도 많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끄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나눴던 시기 구분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 기점은 바로 양난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는 왕 바로 선조때죠. 자, 선조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 이전의 전기, 그 이유를 후기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짝대기를 그을 수가 있어요. 초기에 태정, 태세, 문단세, 성으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로 끝났어요? 성으로. 일울성자가 끝났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끝나나요? 체제 정비가 끝났던 시기, 15세기. 대략적인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체제 정비기에 해당이 되겠죠. 체제 정비기. 체제를 정비하고 왕과 신하의 균형을 잡았던 시기. 의정부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서로 호환을 이루던 시기를 바로 체제 정비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체제 정비기에 세조 때 형성되었던 훈구파와 성종 때 중앙으로 올라왔던 살인파의 싸움이 시작됐던 연중인명까지를 사화발생기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6세기였고요.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다뤘죠. 사화. 사화는 우리가 무갑기을 기억나세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묘사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셔도 좋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치 내용과 더불어서 기묘사화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선조, 광해군, 인조 이 시기에 양난이 있습니다. 외란과 호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붕당, 당이 나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선조부터 경종까지 사화 이후에 살림이 득세하고 이 살림 안에서 당이 나뉘어지고 이어지는 시기, 전쟁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림들끼리 피 튀기게 이제 논쟁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붕당 정치기. 근데 붕당 정치기는요, 실상 숙종대에 뭐로 끝났어요? 환구, 손바닥 뒤집기. 일당, 한 당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왕이 이거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영조와 정조의 오늘 하게 될 네 번째 시기 탕평. 그런데 영조와 정조는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뭐예요?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탕평의 시스템이 마련이 됐더라면 영조와 정조 이후에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영조와 정조라고 하는 개인적인 카리스마, 왕권이 가진 위력으로 탕평 정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영조와 정조 이후에는요,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이 오르면서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는 60년 동안 풍양종우 씨, 조씨, 안동 김씨라고 하는 소수의 이런 가운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기가 바로 마지막 파트였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19세기까지 봤고요. 실은 고종과 순종은 우리가 흥선대원군 1863년 기점으로 해서 근현대로 뽑기 때문에 구한말 정도로 이제 보기 때문에 전근대 파트는 이렇게 세도 정치로 마무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왕들을 다뤘고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을 만나봤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그 안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만남, 시간을 초월한 만남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토리로, 이야기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련했던 내용들 총 시기별로 총 복습해보고 탕평, 세도정치기 보면서 정치 파트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꼴을 갖췄던 시기 체제 정비기였습니다. 체제 정비기는 말 그대로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이었고요. 태정, 태세, 문단세, 성으로 끝났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다뤘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안 다뤘던 왕들은 뭐 이 사람이 안 중요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적으로는 좀 제외를 하고 가는 인물들, 정종이라던가 문종, 난종, 예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만 볼게요. 태조는 이성계, 조선을 세웠어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개국이라 그래요. 나라를 열고 나라의 아이덴티티, 바로 정말 발음이 본토 발음, 한국 본토 발음이죠.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야 됩니다. 정체성. 조선의 정체성은요, 고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것도 아니고요, 신라를 계승한 것도 아니고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정합니다. 수도를 개성이 아니라 한양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천도라고 표현을 하죠. 옮길 천자를 써서 자신 자체가 군인 출신이었고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많은 일들을 누구와 함께 의논하면서 이끌어 나갔어요? 정도전. 신권이 강했고 정도전은 특히나 왕은 무식해도 돼. 누가 똑똑해야 돼? 재상이. 재상 중심 정치를 생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 정도전과 태조의 세자책봉 과정에 불만을 품었던 태조의 이 아들들이 불만을 품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왔던 왕이 바로 이방원, 태종이었죠. 태종은 정통성이 없어요.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할까요? 아니면 신권과의 조화를 껴야 할까요?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죠. 찍소리 못하게. 왕권을 강화하려면 왕이 직접 육조와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정부한테 일을 많이 넘겨줘야 될까요? 왕이 직접 육조를 이끌어야 합니다. 육조직계제. 자, 왕권을 강화하려면 사사로이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는 병사가 없어야 돼요. 왜요? 태종 이방원도 사병을 통해서 자신이 왕자의 난을 성공시켰으니까요. 사병을 없앱니다. 왕권이 강화되려면요. 모두 다 하나로 엮여요, 여러분. 왕권 강화. 왕권이 강화되려면요. 세금이 잘 거쳐야 돼요. 그러니 나라의 여러 곳곳에 세금을 쓰니까요. 그래서 주민등록제도도 완비를 하고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합니다. 호패와 양안사업, 양전사업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아버지 밑에서 갑작스럽게 세자로 책봉됐던 세종 기억하시나요? 셋째 충녕대군 2개월 만에 왕이 올랐지만 누구보다 잘 해냈던 세종.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취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권이 너무 강했던 아버지 때 그 일을 바로잡으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합니다. 의정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게 일을 줌으로써 의정부의 대신들을 많이 활용해요. 한번 검증된 사람은 끝까지 쓰는 시스템, 87세까지 썼던 황희정승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의정부에 서사를 했지만 뭐와 뭐만큼은 왕이 했어요? 인사, 사람을 쓰는 것과 군사만큼은 왕이 직접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연구를 했어요. 신하가 스승이 돼서 가르치는 경연을 활성화했었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신하도 공부시켰어요.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그러겠거니 했는데 무치에도 국방력 강화에도 힘써서 북쪽으로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에 진이라고 하는 걸 붙였었죠. 여기에 사람들 막 안 살려고 하니까 억지로 사람들 옮겨가서 살게 하는 3인 정책 실시했던 내용. 외구의 약탈이 계속되니까 외구의 근거지 스시마 섬을 정벌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문종이 왕위를 잇고 그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이제 삼촌이었던 세조가 개유정난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하게 되죠. 세조는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합니다. 의정부에 일을 맡기고 목소리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쓴소리 듣기 싫죠. 신하가 어디 뭐 왕을 가르쳐 이렇게 하면서 경연을 폐지하고 집현전도 없애게 됩니다. 너무 세조 때는 왕권에 치우쳐져 있어요. 성종 때는 이거를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이번엔 조화. 그런데 세조 때 쿠데타를 통해서 세력화한 아주 큰 세력화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훈구파. 자, 이 훈구파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얘가 너무 커요. 성종 때는 이들로 인해서 의정부 서사제까지는 실시를 못했다 그랬어요. 이 훈구파한테 더 힘을 주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육조직계제가 진행되는 와중에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살인들을 삼사에 끌어쓴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경연을 다시 부활시켜요. 나라의 체제를 정비한 왕, 이룰성자답게 나라의 체제가 정비된 법전도 마련이 됩니다. 무슨 법전? 경국대전.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체제 정비였어요.
체제가 정비되면서 요 다음 시기 16세기는 어떤 시기예요? 세조 때 형성됐던 훈구파와 성종 때 등용되기 시작했던 살인파의 싸움이 있는 시기, 사화 발생기가 바로 16세기입니다. 왕으로 치면 연중, 임명선이라고 했는데 선조는 실은 붕당 정치기랑 이렇게 엇갈리는 교차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사화 발생기. 자, 사화는 뭐라 그랬어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차례에 화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 때 정말 두 차례 큰 사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였죠. 사초. 역사 기록을 썼던 그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의제문을 통해서 세조, 나의 증조 할아버지를 욕하는 거면 나를 욕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일어났던 김종직의 조의제문 무오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늙은 대신이 술 쏟았던 일 기억나시죠? 이걸 통해서 갑자년에 피바람이 몰아쳤죠. 이때 정말 사람들을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황당한 방법으로 이제 처벌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의 해골을 막 빻아서 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내기도 해요. 연산군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볼 수 있죠. 반정을 통해서 중종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조선반 신데렐라 왕이었죠. 중종 때는 자신의 반정 때 또 강화됐던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 조광조를 등용해서 개혁 정치를 펼칩니다. 자, 조광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펼쳤어요. 향촌사회 자치규약 향약을 이제 펼치기도 하고 소격서를 뭐 없애는 거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현량한 사람을 추천을 통해서 뽑는 현량과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철퇴를 맞았던 개혁안은 이거였어요. 가짜 고문을 삭제하라. 위훈 삭제 건으로 인해서 기묘사화로 제거됩니다. 세 번째 사화였죠. 이 사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화는요. 인종 건너뛰고 명종 때 을사사화였는데요. 외척 간의 다툼이 있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차례의 사화가 있었지만 승자는 누구였다? 훈구파가 아닌 살인파였습니다. 그 원동력은 끊임없이 후학들을 양성해내는 서원과 향촌자치규약, 향약이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살인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당을 나눠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붕당의 모습이 선조 때 시작이 됩니다. 자, 붕당이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나라가 전개돼 가는 와중에 당시 오랫동안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웠던, 다시 말하면 최약체였던 조선에 불어닥쳤던 것이 바로 전쟁의 열풍이었죠. 이때 외란이 발생하게 되죠. 이 모습이 바로 사화 발생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화 발생기 요걸 통해서 사림이 집권을 하고 붕당이 전개되어 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조선의 이막 후기가 열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기는요. 붕당 안에 이제 당을 나눠서 정치를 하는 시기 붕당 정치기입니다. 붕당 정치기는 시작은 선조부터 시작해서 광인, 효연, 숙경까지 잘라볼 수 있고요. 탕평이 시작되는 영정 전까지 선생님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광해군은 전쟁을 임진왜란을 직접 겪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을 해보면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실리적인 외교,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이거를 중립외교라고 하고 이 중립외교를 지지해줬던 당이 있었어요. 북인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이걸로 인해서 반정으로 끌어내려지게 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죠. 인조는 무슨 정책을 취하게 되나요? 친명, 배금 정책. 이걸로 인해서 금나라 심기 건드리게 되고요. 정묘란, 병조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서 나라에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양난 이후에 체제가 변화하게 되죠.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죽고 차남이었던 복림대군 효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줄기차게 뭐를 주장해요? 청나라 정벌하자, 북벌을 주장하고 이거를 또 서인 쪽이 지지해주고 남인 쪽이 견제하면서 붕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종 때는요, 효종이 죽으면서 인조의 아주 어린 부인 장렬왕후가 몇 년 상복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효종을 장남대우 해줘야 되나? 아니면 차남으로 해야 되나?에 따라서 예속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차, 2차 예속 논쟁이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견제와 균형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숙종의 정치는 사랑을 타고 여인들과 함께 변천이 됐던 환국의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종 건너뛰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환국도 경기갑이라고 해서 세 차례 환국을 받고 예속 논쟁도 1차와 2차를 살펴왔어요.
이런 내용을 막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붕당 정치기에는 적어도 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정치가 이끌어서 나가다가 숙종 때 환국으로 아예 한 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기, 왕의 개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한 3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마지막 정치 파트 탕평 정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인물들이에요. 조선의 르네상스, 조선시대 부흥기를 맞이했던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인데요. 영조와 정조 모두 조선시대는 손에 꼽히는 미남이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정조. 자, 둘의 관계는 영조와 정조 사이에 왕이 있는 게 아닌데 부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손주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요 관계를 좀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왜 정조를 그렇게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조는 실은 왕세자가 아니라 동이 있잖아요. 숙종에 그 이제 굉장히 천하 출신이라고 알려진 동이와 숙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요. 이전에 경종, 그냥 지나갔던 경종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자 다음에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라 세제였어요. 형제였어요. 경종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형제가 왕이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정통성이 좀 없었고 사저에서 궁궐 바깥에서 10년이나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비교적 잘 아는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장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정치 굉장히 잘했고요. 야심가였고 영조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사도세자는 당연히 왕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냥 사도세자가 됐겠죠. 사도세자는 왕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습니다. 8일 동안.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인 영조의 명에 의해서 쌀 항아리인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죠. 이 상황을 당시에 11살이었던 정조는 자신이 온전히 그걸 겪게 되고 평생 동안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오죽하면 정조가 자신의 즉위식에서 했던 얘기가 나는 죄인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세자가 왜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실록에서는요, 사도세자의 기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환관을 죽인 일, 여성을 겁탈한 일, 갖가지 기행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영조가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엄격했대요. 사도세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 15살에 국가의 행정권을 이양을 받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시행을 하는데 왜 자기가 되게 힘들게 일을 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부모님이나 좀 위에 사람이 야, 너 잘하고 있어 한마디만 해줘도 이렇게 딱 속이 풀리는 건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항상 이제 꼬지람만 하고 혼내기만 했대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영조 발사국 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 두근거리고 숨고 싶고 하는 마음에 갖가지 기행만 이제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에 영조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사도세자가 아니라 손주는 너무 예뻐요. 정조는. 이 산이 그냥 내 왕위를 물려받았으면 나는 건강한데 내가 오랫동안 왕위를 하다가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다.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처벌을 하게 되고 손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아들이 미울수록 손주가 예뻤을 거예요. 아들이 못나 보일수록 손주가 또 예뻤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정조가 가지는 인간적인 괴로움, 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나 하는 부분이 되게 컸을 거고요. 선생님은 정조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아픔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잘 온실 속의 화초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만 연산군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 정조처럼 극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극복하고 뭔가 업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점수,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영조와 정조는 둘 다 탕평책을 실시하지만 스타일은 달라요. 영조는 숙종, 경종 다음에 정말 붕당의 일당전제와 폐단이 정말 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붕당의 폐단을 끊어놓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차이지만 정조는 약간 할아버지가 다져놓은 이 기반 위에서 왕권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영조는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형태였어요. 탕평파를 육성해서 부드럽게 끌어간다 그래서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반면에 정조는 되게 엄격했어요. 줄론탕평이라고 해서 소신 있게 들어보고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당을 선택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탕평 정치에서 영조와 정조 두 위대한 군주의 업적을 비교하고 어느 업적이 누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면에서 영조부터 쭉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조는요, 우선적으로 이 붕당의 고리를 끊어놓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붕당이 어떻게 형성되죠? 공론이 중심이었죠. 여론. 그럼 여론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중앙에서는 삼사, 지방에서는 어디였어요?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방에 있는 서원, 쓰잘데기없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공론이나 형성하고 서원의 숫자를 대폭 축소합니다. 서원 축소. 그리고요, 3사 관련해서도 이 언론에 관련된 일을 추천하는 자리가 권력이 너무 크니까 이조전랑 자리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인사팀에 전랑직을 가지고 폐단이 많으니까 이조전랑의 권한도 약화시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붕당의 세력, 형성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조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원에서 서원의 유생들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야의 큰 스승, 스님이 아니죠. 큰 스승. 누구였어요? 살림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람을 부정합니다. 아니, 국가에서 공공의 여론의 주체, 여론을 만든 사람은 왕이지. 뒤에서 왕이 있는데 누가 이게 콩나라 배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야죠. 감나라 배나라야 하면서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이 바로 영조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정비를 했으면 법전도 뭔가 보완이 돼야 되겠죠.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을 이을 속자를 써서 이 대전을 보완했다라고 해서 속대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데요. 영조는 자기 자신이 원래 왕위를 잇기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궁궐 밖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이거에 대한 자신감,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온실속 화초가 아니라 나는 백성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봤어. 이게 영조의 신념이었습니다. 백성이 뭐로 힘들어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아주 가혹한 형벌들이 있었어요. 가혹한 형벌. 이 가혹한 형벌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줄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죄인의 이마에 글씨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했으면 도둑놈 이런 거 써놓는 거. 자자형 있었는데 자자형 없애고요. 무릎 위에다가 자갈이랑 막 유리 같은 거 올려놓고 무거운 걸로 이렇게 막 누리 찍는 거. 압수령 이런 것들을 없앤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또 국민의 백성의 어려움, 억울함은 내가 직접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국왕이 직접 하소연을 하는 제도죠. 신문고를 이제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경제면에서는요. 정말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게 있어요. 정말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던 것을 영조가 딱 캐치해냅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밖에서 살아봤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거. 이걸 피해서 도망가고 스스로 노비가 되기도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요? 군대와 관련된 문제. 군대와 관련해서 막 정말 너무나 많은 폐단들이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폐단을 정리해주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균역법이에요. 자, 균역법은요. 우리 어차피 경제 파트 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써두기만 하세요. 1년에 옷 있잖아요. 이제 옷감과 관련해서 한 필씩만 내면은 1년에 군보 한 필씩만 내면은 이제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대비해서 정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조는 3단계로 왕권을 강화합니다. 할아버지가 붕당의 이런 폐단들을 끊어놓는 데 집중했다면 정조는 그 기반 위에서 나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왕권 강화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내 사람 만들기, 내 라인의 사람들 키우고 내 신변 보호, 군사 라인 키우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3단계로 차근차근 쌓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왕권을 보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붕당 안에 살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왕이 나 왕권 강화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왕이 도서관 하나 지어야겠네 라고 하면서 지었던 것이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규장각은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내죠.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이 규장각과 연계돼서 시행된 제도가 바로 초계문신제입니다. 초계문신제는요, 그냥 과거제는 아니에요. 과거제랑 비슷한 개념은 아닌데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슷합니다. 한 37세, 그러니까 젊은 신진 관료들 중에서 아직까지 붕당에 속해 있지 않은, 아직 때 타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라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 라인의 사람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제도예요. 재교육 제도입니다. 이 초계문신 제도와 규장각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서얼 출신, 그러니까 서자 출신, 첩의 자식 출신인 유득공, 정약용 같은 사람들, 천재들이 이제 발탁이 됐던 거죠. 자, 자기를 지지해줄 튼튼한 인재들이 마련이 됐어요.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는 특수 호위부대, 보디가드를 만드는데요. 우리 군대를 뜻하는 용어 중에 끝에 염이 들어갔어요. 뭐였어요? 불화자가 3개 모여서 밤까지 불을 막 이렇게 피우고 있는 모습. 군대 막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부대,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이라고 합니다. 장용영. 자, 인재 마련했고 군사 기반 마련했어요. 이제 지역적인 기반만 마련하면 됩니다. 선생님, 수도는 한양인데 한양에 궁궐도 있고 한양에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양은 이미 기존 세력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수도 이전할 때 왜 이렇게 힘든데요? 기존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미 기득권층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조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나의 세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디가 적합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찾은 것이 바로 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요, 왕이 머물 곳과 더불어서 종묘 있잖아요. 이런 종묘사직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한 그 성을 만듭니다. 그게 수원 화성이에요. 자, 이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자신 아버지 무덤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장해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선생님이 되게 감탄했던 부분이요. 이런 거 국가에 도성을 짓거나 다리 놓거나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국가 세금 중에 조세, 공납 뭐가 있었어요? 역이 있었죠. 노동력을 걷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역이라 그래서 국가가 다리 짓거나 성 짓거나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노동력을 바쳐야 됐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수원화성 지을 때도 원래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정조는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대가 없이 일을 시키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 그러니까 수원화성을 지을 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겐 임금을 주라라고 합니다. 임금, 월급. 허, 너무 감탄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화성이 원래 10년 프로젝트인데 34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열심히 참여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일을 하니까 일은 이렇게 시켜야죠. 자, 이 수원화성에 바로 참여했던 사람이 무거운 것을 이제 나르고 뭐 배다리 건설하고 하는데 천재 정약용이, 정조의 남자죠. 정약용이 가담을 하게 되고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를 활용을 해서 수원화성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반이 마련됐던 것이 바로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법전을 정비를 했는데요. 법전에서 대전이라고 하면 경국대전을 생각을 하면 돼요.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법전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전을 통하게 하는 법전이라 그래서 대전통편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정조 때의 일입니다. 경국대전을 통하는 법전을 만들게 되고요. 개혁이 있으면 여러분 법전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다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일단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서울 출신이든 평민 출신이든 일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왕 라인을 기르기 위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합니다. 우리 항상 홍길동을 서울하면 떠올리면 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때 그게 없어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서울 출신도 많이 국가에서 등용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노비에 대한 차별도 약화시켜요.
아주 예전에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안 봤어요. 선생님은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도망간 노비를 추격해서 잡아오는 이런 것과 관련된 소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도 직업병의 하나라서 그런 거 보면은 막 마음 편하게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딱 보면은 아 저거 잘못됐고 막 이런 게 다 보이니까 그거에서 일단 걸리고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되게 재밌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일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막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한 걸 딱 보면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교과서예요. 선생님한테는 대사 하나하나가 막 과전법을 시행하라면은 몇 년의 과전법 시행 막 이렇게 무슨 지역에 뭐 선포 이런 게 떠오르니까 실제로 안 보는데 추노는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추노와 관련된 얘기가 원래 도망간 노비가 있으면 잡아오는 관청이 있었어요. 추세관이라고 해서. 그런데 정조 때 그 추세관을 없애요. 왜냐면 노비가 도망가면 여러분 뭐 하려고 도망가겠어요? 평민이 되려고, 노비 신분을 벗어나려고. 평민이 되면 여러분 국가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실은 국가에 좋죠, 당연히. 평민이 돼야 세금을 내죠. 노비는 짐승이자 가축이자 물건으로 치부돼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평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노비에 대한 차별도 줄이고 서울에 대한 차별도 줄이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요. 이때 해의 이름이 신해년이에요. 신해년. 신해년에 경제에 있어서 많은 제한 조치들이 풀렸다라고 해서 통하게 됐다라고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걸로 팔고 막 이렇게 자유로운 경제가 아니라 다 국가가 개입이에요. 별다방, 콩다방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려다방, 조선다방이에요. 국가가 완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국가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물건을 팔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이제 상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용어할 때 했죠. 우리 시전이라고 했어요. 시전. 그러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시전의 상인들은 자기 허가 받았는데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 난전, 허가를 안 받은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난전 권리, 금난전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유로운 경제 아니면 자유로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죠. 물건 팔고 싶으면 다 팔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정조는 이런 제한 조치들을 없애서요. 금난정권을 없앱니다. 이게 신해통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정조대의 일이었죠. 자, 영조와 정조대의 일들 이제 와닿으시나요? 실은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정치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둘 다 조선시대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있는 내용들을 같이 끌어다가 여기에서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 복습을 선생님이 독특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정조의 이력서입니다. 정조라고 하는 인물 되게 잘생겼죠. 영정을 보면 이 사진을 초상화를 보면 되게 잘생겼는데 정조의 이름은 이산이에요. 이산이고 할아버지는 영조고 아버지는 사도세자, 어머니는 해경공홍씨.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여색을 밝히지 않는다.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고 실제로 한 번에 동시에 2명의 후궁을 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술과 담배로 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청소년에게 해로운 얘기일까요? 술과 담배로 풀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식물을 담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담배 막 예찬론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조의 뭔가 온화한 이미지랑 다르게 막 성격은 불같은 기질에 정조가 남긴 글이나 서찰, 개인 편지 같은 거 보면요. 막 욕도 굉장히 시원하게 막 찰지게 하고 막 끝에마다 껄껄껄껄 이런 거를 붙이는 우리 끝에마다 크크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굉장히 호탕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장윤영, 수원화성의 대표적인 업적이죠. 인재 양성하고 군사적인 기반, 지역적인 기반 마련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탕평정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의 내용일까 사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구성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각한 적이 없었다. 당을 나누어서 정치라는 게 너무 폐해가 심하대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예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니 예절 문제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현종 때 있었던 예속 논쟁, 상복을 둘러싼 1, 2차 예속 논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존이 안 돼요. 붕당의 기본 전제 조건은 공존, 견제, 균형인데 공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 들어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나라를 위한 붕당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붕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특히 붕당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 실려 있겠어요? 영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영조. 자, 관련해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 비교해 볼게요. 수원화성 영조인가요? 정조인가요? 정조 때 지역적인 기반 마련하고 사도세자, 무덤, 현룡은 이상하고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 내용은 서원을 축소했대요. 붕당의 공론이 형성되는 그 입구를 막으려고 붕당 자체를 누르려고 했던 시기 왕권 강화보다 이전에 있었겠죠? 영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요, 살림을 부정했대요. 아니, 왕이 공론을 만든 사람이지 공론을 주재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 영조에 대한 내용이겠죠. 서열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줄여서 인재를 최대한 등용하려고 했던 사람, 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요. 초계분 신제, 37세 미만의 신진 관료 중에서 똘똘한 인재 뽑아서 재교육, 규정과과 연계, 누군가요? 정조죠. 요거는 균역법 1년에 1패씩 바치면은 군대 면제, 영조 때 10년 동안의 사저생활 경험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대전은요, 대전을 속했다라고 해서 이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법전, 영조 때 나왔고요. 신해통 후 신해난에 통하게 한다라고 해서 경제면에서의 자유를 추구했던 거 정조 때 일이었습니다. 정약용, 정조의 남자죠. 관련해서 장용영, 정조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자, 신문권은 영조 때 더욱더 활성화됐고요. 왕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던 것도 영조 때였죠. 영조 때는 붕당 자체를 좀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탕평 정치기 이후에는요, 정조의 어린아들이 등장을 하면서 소수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끌어져 나가는 세도 정치가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세도 정치기가 오기 전에 차라리 정조 때 조선이 끝났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세도 정치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조선에 이끌어 나가는 배력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도전이 꿈꾼 사회, 실력과 신분 중에서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조선은 반드시 뭐를 봐야지만이 제대로 인정을 받았죠? 과거 시험이었어요. 과거 시험 막 2000대 1 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능 시험이랑 비교가 안 돼요. 이 과거 시험이 그런데 세도 정치 가면 무력화돼요. 제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시기는요, 일부 소수 가문 눈에만 잘 들면 관직을 얻을 수 있어요. 즉, 관직을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관, 매직. 매관, 매직이 성행했던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기예요. 관직을 사고 팔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구청장이 하고 싶은데 그 자리를 3억을 주고 샀어요.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월급은 뭐 끽해봐야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 3억 본전을 뽑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3억을 이 자리에서 뽑아내야겠다. 이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게 되죠? 백성들에게 세금 수탈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을 탐관오리라고 하는 거죠. 자, 매간매직의 고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세금 수탈. 이거를 뭐라고 하죠? 삼정의 문란. 세금제도의 문란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삼정의 문란 세 개의 정에 해당되는 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정, 토지 제도의 문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 토지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예요. 토지에서 나는 일정량의 세금을 걷는데, 아니, 황무지에도 세금을 걷어요. 거기는 토지에 곡식이 안 나는데 군정에도 문란이 생겨요. 원래 이거는 문란했죠.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에게만 군대와 관련된 부담을 지었는데 이제는 갓난아이나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춘대추나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다는 국가의 이 사회보장제도로 배웠던 환곡입니다. 이 환곡은 원래 어떤 거예요? 봄에 되게 어려울 때 사람들한테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가 난 다음에 받는 거였는데, 아니 안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런 다음에 고액의 이자로 돌려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간 매직에 의해서 탐관오리에 의해서 삼정의 문란 이런 굴레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또 이 일이 있었던 세두정치기 19세기예요. 조선에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홍수에 심지어 막 전염병까지 돌았고 이런 불안감들이 폭증이 되면서 이때 정말 많은 예언사상, 종교들이 막 유행하기도 해요. 어디로 폭발이 나오겠어요? 농민봉기. 특히 차별대우를 많이 받았던 평안도 지방에서 홍경래, 몰락한 양반 가문에 홍경래가 주도해서 농민반란이 일어납니다. 홍경래의 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진주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진 농민봉기도 있어요. 임술 농민봉기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자세한 뭐 진행 과정이라던가 성격은 알아둘 필요 없지만 중요한 내용 뭐예요? 19세기 세두정치기의 모순점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술 농민봉기, 임술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지역명이라고 물어봤는데 지역명 아니고요. 임술년에 일어난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뜻합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지향점은 없을지라도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탕평정치기에 이은 세두정치기의 모습,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 개혁해보면서 흥선대원군이 나오고 일제의 침입이 근현대사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죠. 자, 세두정치 관련된 자료 한번 볼게요.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갓난아기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군대 관련된 그 명부에 실렸대요.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범 같은 문직이 버티어 있고 이정여통하여 단벌소만 끌려갔네 라고 하면서 군대와 관련된 이런 혼란스러움, 삼정의 문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매간매직으로 인한 삼정의 문란, 그로 인한 농민봉기가 세트예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세계를 19세기의 상황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무한반복 우리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근대 정치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요거 다음에는 전근대사, 경제사회, 문화하고 근현대사 넘어갈 거예요. 조선시대는 총 5파트로 나눠봤어요. 오늘은 어디를 살펴봤어요? 탕평정치기와 세도정치기를 살펴봤습니다. 탕평정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조와 정조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의 탕평정치의 내용, 뭐 속대전이라던가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 그리고 3사에 있어서의 이런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들, 이런 서원을 축소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정조의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규장각, 초계문신제, 수원화성, 장윤경 같은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비교하는 내용들 중요했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세두정치기가 이어졌습니다. 매간매직, 세금제도의 문란, 삼정의 문란, 이어지는 농민봉기를 살펴봤습니다. 총 우리가 5파트로 살펴봤던 첫 번째가 체제정비기였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살펴봤고요. 관련된 체제정비의 내용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 서랍 정리하듯이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엔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 사화 발생기를 살펴봤고요. 기묘사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 승리해요? 살인이 승리했고 붕당 정치기를 통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인서인 나뉘어지고 여러 복잡하게 발전이 돼갔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 공존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이었죠. 이게 숙종 때 뭐로 깨져요? 환국, 손바닥 뒤집기. 이걸로 인해서 탕평정치기가 나오게 되고 영조와 정조 이후에는 세도정치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선조대에는 전교와 후기를 나누는 외란이 일어났고 이어지는 와중에 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체제가, 시스템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의정부가 중심이 되었는데 양난 이후에는 비변사가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 상설기구화 되면서 중요한 기구로 자리 잡았다. 라는 내용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내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사의 내용들, 많은 내용들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들 차근차근 머리에 넣으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키워드 넣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는요. 전근대 경제 첫 번째 시간 토지제도와 수치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